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와 테무 그리고 시인까지 요즘 여기저기서 광고 볼 수 있는 중국 쇼핑 어플리케이션이죠. 가격과 다양한 상품군을 무기로 순식간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위협하는 3인방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인해 전술이 아니라 일명 쩐해 전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왕서방의 공세와 그 여파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긴 한데요. 알리가 앞으로 한국 시장에 1조 5천억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사실 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으로서는 전례 없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앞으로 3년간 한국 시장에다가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특히 그 1조 5천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첫 번째, 풀필먼트라고 그래서 물류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되면 미리 소비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통합 물류센터에 전국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동네에서 바로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배송이 빨라지는군요. 네,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 있는 쿠팡과 비교해서 가장 큰 핸디캡이 현재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와야 된다. 특히 중국에서 물건을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지금 중국 산둥성에 통합 물류센터를 거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산둥과 우리나라가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진이나 안면도에서 귀담아 들으면 중국의 아침에 닭소리가 들린다.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위치상. 네, 그런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저는 닭소리를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가깝지만은 그래도 국경선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건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다가 대규모로 짓겠다. 이 짓는 규모가요. 우리나라 잠실 운동장 그 경기당 규모의 25개와 맞먹는 그런 어떤 규모. 그래서 뭐 단일 시소로서는 국내에서 물류센터 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요. 그다음에 이 소비자 센터, 소비자들에게 어떤 항의나 반품이 들어왔을 때 돈을 대준다든지 소비자 보호에 1천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다. 그 밖에도 많은 어떤 이 종합 유통업체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겠다.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혀지는 굉장히 어떤 그 소비의 효용 확대라는 그런 선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 경제적으로 유통의 대부분을 어떤 한 국가에 맡겼을 때 그것도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사드 보복할 때 보면 여차하면 한때 우호의 칼을 어떤 원수의 칼로 바꿀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유통 독점, 왕서방에게 유통을 맡겨도 되나 하는 그런 공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 더 여쭤보자면 사실 이거보다 지금 빠른 배송도 있지만 더 매력적인 카드도 있어요. 이게 90일 내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것도 주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죠.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90일 써보고 90일 89일째 갖다 주는 뭐 이런 악용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예, 이런 좀 얌체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90일 내에 이유 불문으로 환불해 준다. 이것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메리트고 특히 그동안에 중국 제품이 사본이 좀 하자가 있더라. 또 반품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또는 테무, 시인 같은 데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사실 걸림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결제 90일 이내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신속하게 반품해주거나 환불해주겠다. 뭐 이것은 중국 제품을 수록 못 믿는다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일단 거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뭐 주문해서 아니면 말고 반품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한국 유통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근데 알리가 왜 이런 정책을 갑자기 한다는 걸까요? 뭐 중국 정부가 제재 경고하니까 뭐 그래서 아뜨거 하는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 인과관계는 알리 측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뭐 두 가지 요인이 다 함께 가세한 것이 아니냐.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의 성패를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론이고 알리바바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운명의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큰 지금 시련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마윈 선생이 과연 중국의 애국자냐 배신자냐 이런 어떤 의문의 부호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뻗어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한계를 맞고 있는데 지금 잠적해 있는 마윈 선생으로서는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중국 회사의 성과를 낸다면 역시 그 마윈은 중국의 영웅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실 중국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중국 내에서 테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중국에서 알리가 테무에 사실상 졌어요. 그러니까 알리 입장에서는 어딘가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소비 성향이 높고 또 트렌드도 빠르고요.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그 기반을 잡는다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 따라서 소비자 불만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예 선제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물류센터도 만들고 소비자 보호도 앞장설게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제재할 수단이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수 겸장을 노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알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게 된 게 다 CJ가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쿠팡의 그 원수, 쿠팡과 지금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햇반 문제를 둘러싸고 쿠팡과 CJ 제1제당이 상당히 오랜 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1년이 넘었죠. 갈등이 생긴 게. 예,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결국 납품 가격 문제 또 반품 조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서로 유리한 조건을 내면서 서로 싸운 건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CJ는 햇반을 쿠팡에서는 팔지 않는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햇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팔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그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동안에 팽팽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이 자존심 싸움이 운명을 건 또 두 회사의 하나의 그 기세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 와중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와서 CJ에게 좋은 조건을 제안을 했고 CJ는 햇반을 그렇다면 우리는 알리에 팔겠다. 아, 쿠팡에서 빠져서 알리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알리 제품이라는 게 중국의 싼 제품 이런 거 사는데 직구하는데 유리한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한국의 주력 상품도 파는 아주 메이저 유통이 된다. 그리고 CJ가 햇반을 팔겠다고 한 이후에 동원 참치라든지 많은 곳에서도 경쟁적으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대적으로 입점을 했거든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동원 FB 등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 주도적인 어떤 이커머스 무대가 쿠팡에서 알리로, 쿠팡은 한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20년 이상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CJ 제1제당 덕에 아주 손쉽게 주류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또 이 CJ와 알리가 이렇게 밀착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바로 배달 시장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CJ가 그 배송 업체를 수년 전부터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대한통운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리가 국내에 배송 수단이 없으니까 CJ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윈윈이네요. 예, 이와 잇몸을 합친 그런 회사가 됐어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CJ를 향해서 좀 비판의 시각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만 내세워가지고 중국의 유통회사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유통시장을 중국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에서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CJ는 거꾸로 오히려 이 쿠팡의 가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를 만들었다. 사실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유통혁명도 일으켰지만 쿠팡하면 갑질이 또 유명하잖아요. 쿠팡의 LG 생활건강도 바로 이 쿠팡에 들어갔다가 쿠팡의 갑질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오는, 사실 LG와 쿠팡을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LG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LG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LG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까지 갔는데요. 또 노동시장에서의 갑질,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좀 지나치게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 결국은 후폭풍을 불었다. 스스로 야기한 그런 어떤 CJ와 알리의 동맹을 쿠팡이 불러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알리가 한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라면 그럼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쿠팡도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놓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외국인 국적의 오나, 물론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그 미국의 지주회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이런 어떤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알리나 쿠팡이나 그게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판이 바뀌는 게 정말 순식간이다. 쿠팡에서 알리로 가는 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LG생활관광 같은 경우에 다시 쿠팡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CJ 같은 경우도 뭐 좀 해빙 무드가 또 빨리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에도 초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저 메이저리그 야구가 지금 고척돔에서 곧 열리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지금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중계 방송을 또 쿠팡이 합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합니다. 예, 쿠팡에서 하는데 느닷없이 CJ의 회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줬단 말이죠.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쿠팡 고객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야지 왜 송경식 회장에게 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좀 뭐 호기심, 왜 보냈을까? 근데 공식적으로는 최근에 쿠팡이 경총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경총 회장님이 손 회장님이죠. 송경식 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근에 가입을 했으니까 우리 회장님 모시겠다. 아, 이게 CJ에 보낸 것인지 경총에 보낸 것인지. 아리송하죠. 네. 그런데 또 송경식 회장님이 CJ 회장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꼬리를 내리고 CJ에게 우리 잘해보자. 햇반 사건은 좀 미안했어. 오타니 야구 보면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로 어떤 제스처를 내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송경식 회장이라는 분이 과연 CJ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이 있을까? 원래 손봉남 여사의 동생이잖아요. 손봉남 여사가 살아 있을 때는 CJ의 경영 실세이기도 했는데 이미 이제 누나도 돌아가셨고 사실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또 CJ의 쿠팡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야구 경기 한 번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갑질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고척 스타디움에서의 쿠팡과 CJ의 어떤 그 초대권 만남,
이것도 세간에 지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J 측에서는 뭐 초청국 우리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다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대립 구도니까 이런 화제도 또 중심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CJ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화제의 중심이 된 기업이 요즘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인데요. 미 하원이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시장 관심은 과연 그럼 누가 틱톡을 안게 될지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틱톡 인수전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박사님, 이게 뭐 예상됐던 하원 통과고 중국의 반발도 예상됐던 건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런 또 다른 전선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네, 중국의 그 반발 강도가 생각보다 좀 더 셉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 회사인 구글의 유튜브라든지 또는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중국에서 운영 못하도록 다 금지시켜놨어요. 사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틱톡 금지법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만으로도 강도 같은 미국이라는 아주 그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인데요. 틱톡 금지법은 남의 것을 뺏으려는 강도 논리다.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말로서는 상당히 강도가 높죠. 그다음에 또 상무부에서는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다하노이 수호할 것이다. 자, 어떻게 수호할까요?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중국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미중 갈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도 못한 틱톡 금지 이번에 또 뭐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오면 바로 사인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의 내용이 6개월 내에 자 매각하라.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대통령 선거 직전이거든요. 직전이네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저걸 판매를 미국 회사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 전에 선전 효과가 엄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틱톡 금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미국 전체로 봐서는 지금 미중 갈등, 중국의 미국 통제 그리고 단순히 그 틱톡을 통해서 동영상 몇 개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틱톡의 동영상은 여론 조작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에 앞으로 적어도 틱톡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선거까지 다 막았다. 서로 틱톡을 금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틱톡에 손발을 묶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실제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반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선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면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점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원 정도 시장 가치라는데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요. 매각 협상을 과연 6개월 내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매각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살려고 했던 그 MOU 협상까지 해서 가계약까지 체결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라클이랑 월마트였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오라클과 틱톡의 관계를 우리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B2B 회사로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을 하면서 그 클라우드 사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오라클이 사실은 틱톡의 시스템 운영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인수하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인수했을 때 오라클은 틱톡의 자산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자산 평가 시간도 안 걸리고
또 요즘 오라클 돈 많이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월마트 같은 곳에서는 아마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틱톡을 연결해서 틱톡의 광고나 아니면 틱톡의 상품 매출을 월마트와 연결시킨다면 아마존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월마트 동맹군이 틱톡 인수에 상당히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인수할 수 있는 데는 현재 지금 바로 이 SNS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쇼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구글이 이걸 인수한다면 그다음에 또 MS나 스냅이 인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에 의해서 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오라클의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오라클이 만약에 이것을 인수 못하고 다른 데로 뺏기면 오라클은 큰 고객을 잃는 게 됩니다. 오라클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다. 자, 지금 밤사이에 머누신이라는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사볼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장관 시절 재무장관이죠. 문우신 전 장관이. 예. 그런데 이 머누신이 오라클과 연합을 한다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틱톡 금지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뭐 누가 좀 수혜를 받을까요? 예.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요. 최대의 수혜주는 지금 그 웨드 부시 정권의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알파벳, 메타, 스냅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 수요가 옮겨가니까. 일단 그 틱톡이 당장에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으면 수요가 옮겨가는 앵커님 말씀대로 알파벳이나 메타는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는 거나 위축되는 거니까 굉장히 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주는요. 중국의 보복. 자, 지금 애플, 테슬라 기반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1차 카드 애플, 테슬라 죽인다. 그다음에 그 틱톡이 만약에 오라클로 인수되기 전까지는 오라클도 고객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단기적으로는 피해주다. 이 희비쌍곡선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라클이 쟁쟁한 인수 후보로 꼽히면서도 피해주로 꼽힌다는 그 부분이 또 재밌네요. 눈에 띄는 오라클로서는 선택을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지금 교차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라클의 향방 박사님께서 좀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업과 사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